저희 죄송한데 문 좀 닫았어요. 자, 조금 어려워요, 이제부터. 좀, 5번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 5번 문제가 뭐냐면, 가설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찾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모집단과 표본 집단을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1차 자료와 2차 자료.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는 것들이 우리 시험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10파세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아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 했었잖아요. 근데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서 연구 주제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할까요? 아니면 가설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할까요? 우리가 실제로 연구하는 것은 가설이죠. 그러면 그 가설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지, 연구 주제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나왔을 때 시험 문제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부분들이에요. 알겠죠? 가설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다는 거 꼭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조사 방법론에서 양적 연구의 연구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용어 정리. 자, 용어를 정리할 건데, 먼저 첫 번째로, 가설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가설이라는 것은 같은 말로 잠정적 결론을 가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연구할 때 잠정적 결론은 뭐 하면 뭐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뭐 하면 뭐 할 것이다를 증명하는 거죠.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은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에서 앞에 이 뭐뭐 하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 변수는 다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우리 변수라고 하는 것과 변인이라는 말 모두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변수나 변인이나 같은 말이에요.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의 영향을 미친놈이에요. 앞으로 내가 미친놈 찾아라 그러면 미친놈은 독립변수 찾으라는 얘기예요. 미친놈, 영향을 미친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문장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미친놈 찾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종속변수라는 것은 뭐냐면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는 놈이야, 받는 놈.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친놈은 머리를 받아버려야 되지. 미친놈은 머리를 받아버려야지. 썰렁한가요? 네. 받는 놈 찾는 거야, 받는 놈.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변수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종속변수는 결과값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 변수는 독립변수, 결과 변수는 종속변수. 이렇게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설을 지나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모집단과
집단과 표본 집단이라는 것이 나와요. 표본 집단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요,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사 대상 전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popu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opulation이 이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 실태 연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 실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모집단은 뭘까요? 우리나라 청소년이 모집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 몇 명 되지 않아요. 몇 명이나 될까? 300만 밖에 안 돼요. 중딩부터 고딩까지 뭐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나이대를 조사하면 300만이에요. 어떻게 조사 한번 해볼게요? 다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에서 하는 전수조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 리서치예요. 몇 명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겠어? 3년마다 해요. 3년마다 인구가 얼만큼 됐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는 뭘 하냐면 표본 조사를 하게 돼요. 표본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샘플이야. 쉽게 얘기하면 표본이라는 말은 좀 어렵잖아.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샘플이라고 그러면 쉽잖아. 여학생들 올리브영 가면 샘플 주잖아. 그 샘플을 한번 발라보고 어때? 아, 이 제품 좋네? 그러지 않아요? 네, 샘플만 받아보고 그 샘플만 발라봐요? 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샘플에 속지 마세요. 샘플이 더 영양소가 많아요. 그 샘플을 써보고 이 화장품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얘기하자면 사회과학 조사에서는 샘플을 통해서 모집단이 이럴 거야 라는 일반화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대한 일반화를 하게 되는데, 야, 올리브영이 싸잖아. 솔직히 말하면 샘플 가격이 더 비싸. 샘플에 영양소를 더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더 비싸죠. 근데 큰 건 대용량은 좀 더 싸게 나타나게 되죠. 제가 그 일본 브랜드인 SK2라는 화장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바로 샘플 공장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와, 아주머니들이 집에 갈 때 SK2 영양 크림이 있거든요. 이게 한 7만 원 정도 하나 봐요, 요즘에. 그때는 한 3만 몇천 원 했었는데, 그것도 비싼 거였어요. 어렸을 때니까. 이렇게 조그만 이만한 양동이가, 플라스틱 양동이에 이렇게 떠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장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가도. 그래서, 왜 그러지? 나중에 회식할 때 물어봤더니, 갖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금액이. 용기값이 더 비싸대. 그래서 화장품이 마진율이 높아서 주가가 아주 높아요. 화장품 회사들, 니네가 쓰는 화장품, 솔직히 말하면 그 영양분들 한 1,000원밖에 안 돼. 개발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재밌자고 했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네. 그래서 이 표본은요, 이 모집단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대표 집단을 추출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출, 집단, 대표, 집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표본은 항상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하지 못하면 그 일반화를 할 수 없겠죠. 여기에서 조금 했는데 얘네들에 대한 대표를 하지 못한다면 이 표본 선정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런 걸 알아야 돼. 표본의 대표성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표본의 대표성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무작위여야 돼요.
무작위로 뽑을 수 있어야 돼. 무작위로 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이러면 안 돼. 자발적으로, 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작위라고 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과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비자발적인, 그리고 동의를 얻지 않은, 이 모든 사람들을 해야지만 표본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요런 것들. 표본의 대표성 조건을 크게 5가지는 꼭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게 연령이나 나이, 그 다음에, 성별, 재산, 지역, 그리고 학력, 이런 것들이 조사되어야지만 표본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상한 설문지 말고, 진짜로 학원에서 하는 그런 설문지 말고요. 진짜로 리서치 업체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설문지를 보면, 몇 살이세요? 성별은 어떻게 되세요? 어디에 사세요? 그 다음에 학력은 어느 만큼 됩니까? 그리고 너 얼마 버니? 소득은 얼만큼 됩니까? 이거부터 물어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표본에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대표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또 꿀팁, 사회를 살아가는데 꿀팁을 또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고3들은 모르겠는데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하지 말고 집에 갈 때 리서치 업체에 패널로 등록하세요. 그럼 요즘은 옛날에는 패널로 등록해서 포인트를 쌓아서 선물을 주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현금으로 바로 쏴줍니다. 1시간짜리 그 설문조사를 하죠? 그러면 15,000원 돼요. 10분짜리 하게 되면 2,000 몇백 원 줘요. 어떻게? 알바로 괜찮지 않아? 그거 하고 양적연구의 사회조사 공부도 배울 수 있잖아. 시켜도 안 해요. 네. 저 맨날 리서치 업체에서 문자 와요. 조사해달라고. 저는 그걸 조사하는 것보다 강의 연구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요즘은 패스. 옛날에는 그거 다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쌓여갖고 뭐 일주일에 3만 원 막 이렇게 통장에 꽂아주고 막 그랬어요. 화이팅?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표본의 대표성 조건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을 거야.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대학에 가면 사회조사 방법론이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한 학기에 3분의 1인 한 달 동안 얘만 배워요. 어떻게 표본을 선정할 건가만 배워요. 그 얘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평가원에서 니네한테 이걸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어떻게 물어봐? 표본을 주고 표본의 대표성을 지닌다. 대표성을 지닌다는 것은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모집단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표본을 제대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표본의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들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모든 문제가 대표성 못 지녀 일반화할 수 없는 거야. 이해했어요? 대표성 못 지녀 일반화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함정을 내려면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요. 가설이 수용됐어. 연구를 했더니 가설이 맞아. 그러면 수용됐다고 얘기를 해. 근데 가설이 틀려. 그러면 기각됐다고 얘기를 해. 근데 가설의 수용과 일반화는 상관이 없어. 일반화를 결정하는 것은 표본의 대표성이 결정하는 거지, 절대로 가설이 수용된다고 해서, 가설이 맞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런 게 함정으로 나와. 그 다음 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게 이거야. 가설이 수용되었다.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설이 수용되었다만 가설 검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설을 검증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본 것이기 때문에 가설 수용도 가설 기각도 모두 가설을 수용하였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설 기각 시에 나오는 문장이 뭐가 있냐면 가설 검증에 실패하였다. 라고 하면 얘 틀린 거야. 가설 검증에 실패하였다. 가설이 기각되었더라도 가설 검증에 실패한 건 아니죠.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증에 실패한 건 아니에요. 검증에 성공한 거죠. 이해했어요? 검증에 실패했다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기각이랑 수용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가설 검증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 선지예요. 무조건 틀린 오답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넘어가야지 이 부분들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본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 표본.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비행 실태 연구를 한다고 하고 표본을 선정을 한번 해볼게요. 선정을 한번 해보면 땡땡 지역 중고등학생 학생 1000명 중 조사에 동의한 한 3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틀린 게 엄청 많아. 뭐가 많냐면 일단 이거 틀렸어. 왜 틀렸어? 우리나라에는 땡땡 지역만 있어요? 아니죠. 여러 지역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지역 일단 틀렸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이라고 얘기하면 중고등학생. 야, 청소년은 중고등학생만 있는 것 같지만 학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학력이 틀렸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야. 니네 낚는 게 이런 것들 낚는단 말이야. 1000명 중 이런 말로 낚을 수 있어. 왜? 우리 표본이라는 것은 이거야. 표본은 실제 조사 대상이야. 실제 조사 대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1000명 중에 300명을 조사한 거죠. 1000명을 다 조사한 거 아니죠. 그럼 얘는 표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표본 선정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표본 선정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표본 선정 범위가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틀렸네. 조사에 동의한 이 말도 또 틀렸네요. 왜 틀렸어요? 얘 무작위 아니죠. 무작위로 뽑은 거 아니죠. 이게 또 틀렸어요. 그 다음에 300명 보통은 대상이라는 말 앞에가 표본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네. 90% 정도예요. 이 대상 가지고도 속여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대상 앞에가 표본일 거야.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을 여기다 붙일 때도 있어. 표본 선정 범위에다 붙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장을 잘 읽어야 돼. 5번 문제는 되게 꼼꼼하게 읽어야지만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표본 집단이 되는 거야. 평가원 놈들 대단하죠. 네. 문제 수능 준비해 본 사람들은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 나온단 말이지? 이런 내용들이? 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면 우리 그 가설을 한번 설정을 해보면
협동학습을 실시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독립변수가 뭐지? 협동학습이 될 거야. 그걸 실시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거니까. 근데 학업 성취도에 협동학습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독립변수가 어디 있어? 미친 놈이 어디 있어? 뒤에 있지. 앞에 무조건 독립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뒤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통제 집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실험을 한번 해봐야 돼. 얘는 알아둬야 되는 게 앞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배울 거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배울 건데 얘네는 실험법에만 나와. 우리 다음 주에 자료 수집 방법들을 배울 거야. 자료 수집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건데 그 자료 수집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실험법이라는 게 있고 질문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걔네 둘이가 양적 연구야. 근데 질문지법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존재하지 않아. 사전검사, 사후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실험법에만 있어. 그럼 막 빨리 지울 수 있어. 니네가 그게 익숙해지게 되면, 경험을 쌓아서 익숙해지면 그걸 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팁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험법이 어떤 건가 대강 한번 알아볼게요. 대강 알아보면 이런 거일 거야. 자, 볼게요. 자연과학의 실험법 첫 번째 실험을 볼 거고 사회과학의 실험법 두 번째를 보게 될 거야. 첫 번째는 암 치료제 효과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에다가 임상 실험하면 안 되겠죠. 예, 이 위험한 거를 이렇게 한다고 3가가 돼야지, 세 번째가 돼야지 사람에다가 투입한다고 그래요. 또 꿀팁 알려줄까? 서울대병원에 가면 임상실험 대상이 되는 알바가 있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더 좋아. 매번 있어. 약효 검사. 근데 하지 마. 돈은 엄청 많이 줘. 근데 니네 몸 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볼게요. G1과 G2를 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G1 그룹, G2 그룹. 암에 걸려야 될까요? 걸리지 않아야 될까요? 걸려야 돼요. 걸려야지 효과를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실험법이라는 건 이런 거야. 얘도 암에 걸려야 되고 얘도 암에 걸려야 돼. 그걸 먼저 조사하는 것을 사전검사라고 해. 암에 걸렸니 안 걸렸니를 먼저 조사해야 돼. 또 암 4기, 말기하고 암 초기, 1기를 같이 조사하면 될까? 안 될걸? 같은 양의 암세포가 있는 쥐새끼들을 모아갖고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한쪽 편에는 암 치료제 투여를 하고 한쪽 편에는 암 치료제를 미투여하겠지. 이렇게 요런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것들을 우리는 실험 집단이라고 해. 그리고 그 실험 집단을 비교하는 것들을 통제 집단이라고 해. 그러면 이제 이 치료제의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치료제 투여한 쥐는 어때? 치료가 되고 치료제 미투여한 친구는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 암 치료제가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했어? 네, 그래서 사후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됐어? 졸려? 내가 오늘 팀이 없어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이렇게 수업하는 게 내 스타일은 아닌데 조금만 기다려봐. 금방
건강을 찾아갖고 와갖고 또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을 거니까. 저는요, 내강실에만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 그 정도 크게. 선배들이 그러거든? 야, 너 마이크 쓰지 마. 왜요? 그럼 시끄러워서 수업을 못하겠어. 그걸 보여주고 싶어. 열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자, 두 번째로 사회과학에서는 어떤 실험들을 하는가 살펴볼게요. 사회과학에서 이제 가설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설. 협동학습을 실시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협동학습의 실시가 뭐가 되는 거야? 독립변수가 되는 거지. 원인이 되는 거니까. 학업 성취도는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수가 될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개조작을 할 건데, 개조작을 어떻게 할 거냐면, 개조작을 모의고사 성적으로 개조작을 한번 해볼게요. 모의고사 성적으로 개조작을 하고 이제 집단을 선정을 할게요. 집단 1, 그 다음에 집단 2,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그냥 요만큼 띄어갖고 집단 1, 요만큼 띄어갖고 집단 2,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적을 조사해서 높은 놈, 낮은 놈으로 해야 돼? 안 돼. 같은 성적대의 사람들을 해야지만 독립변수의 효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조교쌤, 우리 귤 좀 갖다 주세요. 우리 힘든가 본데. 있어요? 좀 더 줘요. 빨리 귤 까요. 귤 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성적조사를 먼저 하는 거야. 그걸 사전조사, 사전검사라고 해. 그리고 이제 협동학습을 실시하고, 그리고 협동학습을 미실시해요. 이렇게 해요. 미실시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변화였는가? 검사를 하게 되면 가설이 수용되는가, 비각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회과학의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알게 됐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먼저, 실험 집단은 어떤 놈이냐면, 실험 집단은 얘네들이야. 독립변수를 조작 처치. 독립변수를 적용한다는 거야. 조작 처치는 적용한다는 거야. 또 실험 처치, 실험 조작 이렇게도 말해. 조작과 처치는 독립변수를 적용한다는 거야. 처치하는 집단들을 우리는 실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만 적용을 하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실험 집단의 비교군들이야. 실험은 비교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군이 필요해. 그게 통제 집단이야. 얘는 독립변수를 조작 처치하지 않은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가설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만약 이런 가설, 협동학습을 실시하면 학업성 지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협동학습을 실시한 집단들이 학업성 지도가 올라가야지만 가설이 수용되겠지. 여기에 조건들이 또 하나 있어. 뭐냐면 통제 집단은 성적이 내려가야 될까? 우리 보통 생각하면 실험 집단 올라가고 통제 집단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가설이 수용될 수가 없어. 왜? 다른 요소들이 작동했다는 얘기거든. 조금 이따 외생변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통제 집단은 이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아야지만 실험의 수용이 이루어져. 가설의 수용이 이루어져. 그거 꼭 기억해야 돼. 통제 집단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집단들이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변해? 이게 중요한 거야. 통제 집단이 떨어지고 실험 집단이 올라가는 이거는 가설이 수용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꼭 파악을 해야 돼. 심화적인 거 하나 더 해줄게요. 혹시나 문제를 풀 때 여기 길어지면 엄청 글밥도 많고 엄청 어려워요. 요거 하나 볼까요? 통제 집단이 없어. 집단이 없고 실험법인데 실험 집단이 두 개인 경우를 볼 수 있어야 돼. 통제 집단이 없고 실험 집단이 두 개인 경우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돼. 어떨 때 이렇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실험 집단은 뭐 하는 집단이지? 독립변수를 적용하는 집단이 있어. 그러면 실험 집단이 두 개 존재한다는 거는 독립변수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두 개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두 개일 때 실험 집단이 두 개가 됩니다. 실험 집단이 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분필 좀 바꾸고 갈게요. 너무 불편해갖고. 내 이름 파우치 좋아하거든요. 스타벅스에서 3만원어치 사면 준다고 그러길래 직원들 커피 사주고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야, 나 같으면 3만원 주고 그거 사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3만원 주고 못 사잖아. 이거 이 굿즈는 못 사잖아. 그래서 좋아요. 아이템이 생기는 것 같아서. 자, 실험 집단은 독립변수를 조작 처치하고 적용하는 집단이니까 두 개라는 얘기는 독립변수가 두 개라는 얘기겠죠. 가설을 한번 보여줄게요. 가설을 얘기해주면 통제 집단이 없는 가설들이 이런 형태일 거야. 가치 지향과 향보다 주변인의 동조가 인간의 행동 변화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게 가설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가치 지향보다 주변인의 동조가 인간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향을 미친 놈이 뭐지? 영향을 미친 놈이 얘하고 얘의 영향을 봐야 되겠지. 그럼 얘가 독립변수가 되고 얘가 종속변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종속변수래. 미안. 독립변수. 두 개의 독립변수와 얘가 종속변수일 거야. 얘를 넣어봤더니 얘가 어떻게 변하고 얘를 넣어봤더니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거라고. 실험법은 비교 연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 집단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집단이 두 개. 우리 실험에서는 항상 집단이 두 개만 나올 거야. 세 개가 나오거나 네 개가 나오나 이런 건 없어. 그리고 독립변수를 3개 놓고 4개 놓고 하는 이런 실험들은
좋은 가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집단들이 통제 집단인지 둘 다 실험 집단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지 시험 문제에서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어머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잘 풀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요거 배울 거야. 요거 배울 거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어떤 거냐면, 먼저 사전검사. 아까 사전검사 어떤 거 했지? 쥐한테는 암 걸린 쥐. 그 다음에 협동학습을 할 때는 성적이 비슷한 대상. 이것들을 조사를 했다고 그랬어. 얘는 사전검사는 뭐냐면 일단 집단 간 동일한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사전검사다라고 할 수 있어. 집단 간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사전검사야. 두 번째로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것들을 또 사전검사라고 얘기를 해. 아까 왜 동일한 조건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는 성적이 높고 하나는 성적이 낮게 되면 협동학습을 실시하더라도 성적 좋은 놈은 계속 성적이 좋을 거야. 근데 성적 나쁜 놈들은 협동학습을 해도 성적이 나쁠 확률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외생변수라는 것이 뭐냐면 독립변수, 변수 이외의 변수들을 외생변수라고 얘기해.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수, 외생변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예. 자,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를 통제하기 위한 거야. 오롯이 뭐만 적용돼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립변수인 협동학습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검사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 사전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가 있어야 될 거야. 몇 점인지 알아야지 독립변수에 의해서 몇 점으로 변했는지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실험 종속변수 값의 기준을 마련하는 거야. 그러면 사전검사는 종속변수를 검사하는 거야? 독립변수를 검사하는 거야? 종속변수를 검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검사는 독립변수를 검사하고 사후검사는 종속변수를 검사할 거야?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전검사나 사후검사 모두 종속변수를 검사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알겠어요? 사전검사, 사후검사 모두 종속변수를 검사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 틀릴 수 있어. 자, 그러면 사후검사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되나?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실험 처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사전검사하고 실험을 해. 실험을 한 다음에 사후검사는 뭘 하는 거야? 독립 변수의 처치 이후에 변화된 종속변수를 검사하게 되고 가설의 수용 기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사후 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또.
끝이 아니야, 아직까지. 용어들이 많아. 뭐가 있죠? 또 가볼게. 다섯 번째로, 여기 비었으니까, 다섯 번째로, 이런 것들.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돼.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1차 자료가 뭐냐면, 현재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우리는 1차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2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냐면 이미 과거에 수집된 자료를 우리는 2차 자료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문화 해보신 분들은 이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딴 사람이 조사한 거, 2차 자료를 딴 사람이 조사한 거, 1차 자료를 내가 조사한 거,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거에 내가 조사한 것도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되게 디테일이야. 여러분들이 개념을 틀리는 이유가 그냥 큰 줄기는 잘 알고 있는데 디테일을 몰라갖고 선지를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 디테일을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1차 자료와 2차 자료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야.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야. 시점. 현재인지 과거인지 시점. 현재 조사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구에서 조사하고 있는지가 1차 자료. 과거에 다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하거나 또는 과거에 조사된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한다고. 자, 봐. 이 2차 자료를 우리는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문헌이라고 해. 문헌이라고 하는, 보여요? 문헌? 네. 문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헌이라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받아들여. 끝. 논문? 여기까지는 그래. excuse.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성 자료나 영상 자료도 2차 자료야. 음성이나 영상은 2차 자료일 확률이 높아. 인터넷 자료도 그런 거야. 우리가 18세기 풀다 보면 CCTV가 나올 거야. CCTV 자료를 확보 후에 그 CCTV가 과거의 영상들을 갖고 와서 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차 자료가 되는 거야. 지금 CCTV를 보면서 동시에 CCTV의 내용을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CCTV가 1차 자료가 될 수 있겠지. 그런 문맥상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지만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응? 지금? 아까 우리 언제 쉬었죠? 몇 분 됐어요? 40분 됐어요? 5분만 쉬었다 갈까요? 도표도 해야 되니까? 도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5분만 쉬었다 갈게요.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